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이 좀 문제가 돼서 파리 대책도 또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가격 급등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신 인사이드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전 세계 주요국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중국 등의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데요. 오늘은 먼저 시드니 모닝 헤럴드 기사를 통해서 호주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주 집값이 잠시 잡히는 듯 했지만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캐나다나 중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기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호주, 캐나다, 중국은 부동산 상승세가 좀 잡혔죠? 좀 정부가 좀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선 도시는 여전히 그렇지만 뒤에 2, 3선 도시는 많이 잡았고 일선은 그래도 좀 작년 말 뭐 이럴 때보다 훨씬 그렇죠. 예. 약해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좀 잡았는데 캐나다, 호주, 독일 이런 데는 왜 그렇게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특정 지역에 가감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유동성이 너무 많죠. 유동성이 많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한 3배수 정도 네. 가까이 늘었을 겁니다. 유동성이 엄청 많고 그 많은 유동성들이 돈이 될 만한 주식, 부동산, 뭐 금, MF 여러 가지 이동하는 찰나에 대부분 실물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측면이 전반적으로 동조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떤 특정한 국가의 현상은 아닙니다. 글로벌리 형상이고 제가 볼 때는 또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가 순차적으로 통화 정상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뭐 조정은 일부 있겠지만 상승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기 어디죠? 그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이 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제주도 올려놨고 우리 서울 이런 데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중국 돈이.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 엄청 집중돼서 들어갔었고 캐나다까지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중국의 영향도 아무래도 좀 있는 거겠죠? 중국의 자금은 뭐 통계적으로 밝혀지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 자체적으로 버블에 대한 금융 규제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간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80년대 일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로 뿌려졌던 일본 자금이 지금 중국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지금 제주도를 거쳐서 서울로 상경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서울 많이 들어오죠? 네, 그 서울에도 지금 이제 강북 지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중국 투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가격을 묻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예, 매수 의사를 밝히고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원하는 조건대로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많이 매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가격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에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절한 수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후유증은 다 남아있는 우리 국내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들이 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도시들마다 그런 부분들의 후유증은 일부씩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80년대 일본이 한 거보다
지금 중국연에게 규모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주로 건물이나 빌딩을 주로 상업용 매집했던 건물 많이 매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쓸어 모았죠. 사실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 있는 자본들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판단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자산들에 해당되는 주택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많죠. 매집을 하는 쪽으로 그런 약간의 어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나갔을 때는 일본은 주로 이제 나가는 주체가 기업들이 많이 나갔던 거고요. 네. 중국 쪽은 개인들이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나라들은 규제책도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이게 미시적인 규제를 하지만 뭐 캐나다, 호주,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런 미시적인 규제를 안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아요, 그럼? 가격을 잡는 데 있어서 물론 정책 당국자들은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네. 추세에 대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일부 그냥 상승폭을 누르는 것이지 그 흐름 가격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그게 응축돼서 결국에는 더 큰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다양한 국가들에서 특히 한국에서 그런 규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단기간에야 뭐 있겠지만 큰 아니,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미시적인 규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역사적이라고까지 할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십 년 동안을 계속 부동산 부양책과 부동산 억제책을 계속 번갈아서 왔다 갔다 썼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미시적인 정책들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캐나다는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부동산 규제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캐나다는 한번 했고 호주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해서 할까 말까 하다 안 했잖아요. 근데 호주는 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호주라는 국가가 네. 그러니까 선진국도 아닌 것이 또 신흥국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경기로 보면 네. 호주는 뭐 여러 가지 원자재에서도 익스포저가 큰 국가고 네. 경기 측면에서 지금 같이 이제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에서도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네. 선진국 금리 방향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원자재 측면에는 반대로 또 신흥국 경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호주가 쉽사리 꼭 주택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하다. 네. 그 우리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런 변화가 왔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그다음에 그 앞에 MB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측면도 있겠지만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사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가장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를 만일에 이번 그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금리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높은 속도로 올랐더라면은 부동산 시장에 있는 가격 상승폭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늦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통한 통제를 한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에도 실질적으로 한양의 그때 수도였던 한양의 가격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양반들조차도 한탄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부가 일정 부분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 흐르는 피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집권 혹은 그 권력들이 중앙 권력들이 통제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오래전부터 우리 DNA처럼 들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게 참 배울 게 많아요. 일본은 그 8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85년도에 미일 프라자 협약을 맺으면서 무역 역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수 경제 활성화로 갈 당시에 일본의 금리가 2.5%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 그 국토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집가가 상승하니까 일본이 썼던 정책이 계속 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폭락할 때, 버블이 꺼졌을 때의 금리가 6%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버블이 꺼졌을 때의 상황은 맥키지 컨설팅의 보고서를 보면은 GDP 대비 집가 총액이 4배가 넘은 거예요. 네. 즉 우리가 가계부채가 1,40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GDP 대비 집가 총액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 그 부동산 가격은 시장 논리에 가야 돼요.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인데 그 정책이 가장 효과 큰 것이 바로 대출금리나 또 이거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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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같은 이런 미시 정책은 안 쓰는 나라였던 걸로 저는 알고 근데 있는데. 금리 정책으로 금리 정책으로 네, 했죠. 네, 네. 그럼 한때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80년대 그 중반에 일본의 부동산 법을 꺼지기 전에 그 동경당 땅을 다 팔면 미국 땅 다 산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얘기 한참 들었거든요. 일본의 다이에 슈퍼 같은 경우 우리 이마트 같은 슈퍼는 네. 보통 뭐 우리 부동산 학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살면은 쇼핑몰이 하나라면 한 3,000평 정도의 쇼핑몰이 필요한데 네. 이 양반들이 10,000평을 사는 거예요. 10,000평을 사고 영업이익이 어떻든 간에 6개월 1년 후에 그 땅을 일부 뚝 잘라서 팔면 영업이익보다 높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일본의 법을. 그런데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도 한때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는 서울 땅 다 팔면 캐나다 다 산다. 뭐 이런 얘기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그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집값이 비싼 한국 건가요? 강남 지역의 집가 수준이나 아파트 가격을 따지면은 외국과 비교할 때 그렇게 높은 또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캐나다 이런 데도 네, 많이 상해 올랐으니까. 같은 경우도 뭐 1억 5천씩 아닌가요? 네. 3.3제곱미터당. 네. 그렇게 따지면 높은 건 아닌데 이제 한쪽으로 몰려서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네, 부의 네. 편중이 생기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공평가세 원칙 때문에 뭐 과세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죠? 기본적으로? 뭐 올해는 당연히 힘들고요. 네.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임금 올려놔서 네. 약간 인플레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 현재 경기 상황에서 올리기 힘들죠.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은 올해 내로는 더 이상은 없는 걸로 지금 보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일부 연준 위원들 중에서 매파 위원들도 변심하는 것처럼 네. 자산 축소는 당위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금리도 뭐 네. 어렵지 않나. 이렇게 금리 보겠습니다. 인상은 지금 미국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미국도 금리 인상 더 안 하고 우리도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감안해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금리 조정 못 하고 다음에 서울시는 공급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심 재생 정책 쪽으로 가니까 이게 추가로 뭐가 공급이 될 가능성은 시내에서는 별로 없고 그렇게 치면 그 공급 쪽에 수요 쪽의 규제책만 가지고 시장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번 특혜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 뉴딜 정책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연간 10조씩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금년도에는 안 돼요. 내년도도 안 된다고 봐야 이게 되겠죠. 도시 재생 사업 안 자체도 된다고요. 네. 이게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는 사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실은- 공급은 없는 건데. 네, 사실은 개발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으려면 물론 주택 공급률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네.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급이 되어야 수익성이 있어요. 네. 이 지방의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렵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6가지 유형의 15가지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농촌형, 뭐 농어촌형 네, 네, 이렇게 네, 네. 아마도 지방 정부 쪽으로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그 확산된다 그러면 네. 또 지방의 집가가 올라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서울의 그 추가적인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1대1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10개를 부셔가지고 15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개를 그냥 다 고쳐놓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없는 공급 거고. 자체가 없죠.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 대책도 많은 지적을 받다시피 실제로 이제 수요 억제책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을 것을 아마 짐작해서인지 일부 그린벨트 등을 갖다가 이용한 해제 등을 이용한
어떤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없는 거죠. 17만 원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나오던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도심지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제도를 수월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촉진시키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 속에다가 일정 비율, 예를 들어 이번에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갖다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게 되면 도심지에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하고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보장됨으로써 전체적인 공급이 수요에 이렇게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도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책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공급책의 그 방법론은 이미 문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도 지금 저는 이번에 대책 발표하면서 또 용어 자체도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또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용어로서의 어떤 다가갈 수 있는 측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불신과 불확실과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란만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아마도 화풀이 하듯이 나오는 대책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시재생 누릴 정책 중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년 2월 9일부터는 두 가구도 재개발이 되고 두 가구도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택정비사업지구라든지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나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도 그 집을 헐고 공동주택을 짓거나 또 임대주택을 짓거나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 집가가 오르니까 서울 시내는 전부 다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고 물론 뭐 예전처럼 재개발 사업처럼 전부 헐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놓고 배제했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뭐 소규모 재개발 쪽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그거는 언젠가는 다시 열어 놓을 그러겠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가격을 좀 먼저 잡고 보자 이런 네. 게 다시 열 텐데 그 옛날 그 뉴타운 같은 재개발은 아마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뉴타운 재개발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원주민 재정 착률이 또 굉장히 떨어졌죠. 거의 없는 거잖아요. 20% 이하로. 17, 8% 정도밖에 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 동네 뭐 도시라고 하는 게 뭐 부자만 사는 데가 아니라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뭐 하기야 뭐 열세 수리공까지도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다 밀려나니까 뉴타운 재개발 방식은 안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이게 국민의 생각인데. 인식이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새로 짓는데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 한 푼 안 들고 집을 짓는다. 네. 그러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2003년도 도시배출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도시 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 또는 지금 말씀드린 그 뉴타운 서울시 균형발전 촉진법에 의한 뉴타운 지역 2013년도 12월 5일부터 시행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서 많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 다양한 방법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것만 공급이 따라주든지 공급이 따라지지 못하면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래와 가격을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간 거는 언젠가는 이게 또 한 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 지역 사람들은 이번 정부만 비키고 보자 하는 학습 효과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자,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격은 좀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공급 대책을 생각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네. 공식적인 그 입장인 것 같죠.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을 포함한 이 주변에 더 이상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있나요? 택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린벨트도 다 풀었는데? 그린벨트도 사실은 좀 풀었던 적이 있고 또 뭐 억지로 풀려면 지금도 더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그린벨트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서울 시내의 경우에도 제일 주목을 받았던 곳은 이제 세곡지구 쪽이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성공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데. 거기에서도 그린벨트라는 사실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임대후 분양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사실 최초로 거기에 그 당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만 굉장한 개발 이익을 전속적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났죠. 그러니까 지금 또 한편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좀 나옵니다만 임대주택 비율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임대주택을 공급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왜 비율이 낮냐면은 계속해서 임대후 분양을 해서 분양주택으로 돌려버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증가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재 기존에 하던 정책들 중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이번에 그린벨트 훼손 부분도 마치 툭 던지듯이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존에도 한번 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뭐 사실 그 이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잘못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세곡동 이런 데 내곡동 이런 데 다 네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었으면 그걸 공적인 목적에 맞춰서 썼으면 네네. 이거 공공의 자산이니까 네네. 공적인 목적으로 써서 이걸 풀겠다 그랬으면 말이 됐죠. 네, 그런데 그렇죠. 공적으로 하려면 그린벨트 풀고 그거를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완전히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그렇죠. 하든지 이렇게 네. 하면 됐는데 이거 영구 임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구. 영구임대로 네, 가야 네,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를 다 세곡동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이 2배가 되버렸어요. 결국은 다 분양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돈 벌게 일부 사람만 돈 벌게 해준 그래서 결과인데 일부 사람들은 로또 당첨과 마찬가지다 이런 그렇게 얘기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때 사실은 서울 주변에 있는 풀 수 있는 땅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푸른 것 같고 거의 다 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추가로 뭘 그린벨트를 풀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네. 어쩌면 그 세곡 내곡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대모산을 산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그걸 택시로 바꾸지 않으면 별 할 수 있는 자리가 예, 없는 것 이제 같은데요. 굳이 이제 그래도 찾자면은 이제 일부 서울 지역과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지역,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일산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은평구와 그 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최근에는 이제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풍동지구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이제 은평 그 수색 정산 뉴타운 인근에 지금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개발이 이미 이제 다 확 분양이 마쳤고 실제 지금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한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 그런 지역들 굳이 찾자면 그런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거와 같이 아주 대규모로 택지 개발의 사업에 정말 이름에 걸맞는 그런 택지를 확보하기에는 주변에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없죠. 그러니까 남은 건 조그만 거밖에 사실 없고. 그린벨트 자체가 서울 시민 경기도의 허파입니다. 허파. 그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건물을 공급한다면 장기 임대가 아니고 아주 영구 임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구 임대로 가면서 지금 현재 남은 거 없는 농지의 효용성으로서 떨어지는 농지는 농지로서의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떨어지는 부분을 규모에 관계없이 이렇게 영구 임대 주택을 진다면 공급을 좀 일부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파리 대책에서 그 주택 공급 대책 나온 거 보면은 공공 농지를 풀어서 이제 이전한 부지를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과천 같은 경우요. 네. 광명시나 또 시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그린벨트 제도가 영국의 제도지만은 우리나라 잘 도입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잘했던 거를 너무 많이 훼손시켰죠. 그래서 참 그 힘든 점 하나가 그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인구나 가구는 점점 향후에 감소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우리 한번 제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론화를 만일에 그쳐서 한다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이제 행복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주택 가운데 이제 저도 제 가까이 살고 있는 그 가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이제 완성돼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지역들 철도 부지라든지 유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도심지 내에도.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나 그 밖에 그 행복주택 자체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컸던 거거든요. 네.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 없이 일방적인 행정적인 그 부분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 반발이 컸는데 컸죠. 이번 정부가 말 그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라든지 공론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용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도심지 내에서도 굳이 꼭 택지 개발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런 유부지를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남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한다 그러고 뭐 청년 임대주택 한다 그러고선 뭐 그 기차 그렇죠. 역사에 위에다 짓는다 그러니 무슨 기찻길 모먹살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애당초 그 보도가 잘못된 건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역에다 데크를 설치하고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이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거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그 20년, 30년 전에 연탄아궁이로 그 불을 뗐던 시절에 역마다 그 연탄 창고가 있습니다. 네. 또 화물 기지가 있어요. 네. 지금은 차로 다 나르고 뭐 택배로 나르지만 네. 그런 그 놀고 있는 부지를 다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을 살리면서 네. 거기에 그 아.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자 했는데 네. 이분이 말을 잘못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두성규 박사께서 말씀하신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역세권 여구에 맞습니다.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있으니까 제가 잘 알아요. 네. 나머지 부분은 여구에 지금 마무역 말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남 재건축, 과천도 지금 뭐 다 재건축이잖아요. 뭐 차라리 허용해주고 대신에 기부 체납을 정부가 많이 받아서 네. 정부가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정부가 싸게 공급해주는 형태로 좀 이렇게 가버리면. 지당한 말씀인데 괜찮을 것 제가 같아요. 토론회 나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네. 추진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이게 그 준공 단계까지의 그 지가 차익에서 정상 지가 부분을 빼고 개인당 3천만 원 넘는 게 돼서 50%까지 물리거든요. 그럴 바에 그 미실이득이라고 해서 뭐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도시 기반 시설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개발 부담금처럼 부담금으로 아예 기부 채널을 바꿔라. 아예 땅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털어주고 완화시켜주고 사업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게 해주고 차라리 네. 그 땅을 가지고 도심 내에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그렇죠. 정부가 영구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좀 못 사는 사람이지만 도시에 필요한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이번에 거잖아요. 그죠? 그 대책 중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다시 임대주택 짓는 걸 도입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현 의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뭐 이 안 되는 것처럼 다 얘기는 했지만 우리 금리 인상할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금리 인상이 답인 거잖아요. 그 금리 인상으로도 잘 잡히지는 않지만 자금을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이제 빨아들여야지 이게 잡히는 건데. 금리 인상이 답이라는 말씀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대출 자산가격법이 너무 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다 집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방법은 뭐 경기가 좋으면 하겠죠. 인플레 네. 압력이 있으면.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외적으로도 아니면 대내적으로도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네. 한국은행의 향후의 정책 방향은 선제적보다는 대응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일단은 잠시 쉽진 않다.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